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부터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 이어서 하고 오늘 전표 관리, 전표 입력에 관한 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여러분 회사 코드 120번으로 등록한 3일 패션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것을 지금 쭉 해보고 있는데 끝에 조금 몇 가지 남았습니다. 요 마무리하면은 되는데, 기초정보 관리는 FAT 1급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나와요. FAT 1급의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문제 두 개가 출제가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 2월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원가 명세서가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가 명세서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 가지고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원가 명세서도 이제 비교식으로 원가 명세서를 보여주려면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2월 시켜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일단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5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네. 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본에 해당이 되죠. 자본에 해당이 되는데,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전기분에 2월 이익잉여금하고 또 전기분의 당기순이익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했다는 것은 이익을 가지고 주주에게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 아니면 다른 어떤 이미 적립금으로 적립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보고서가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거든요. 예, 이거는 있겠죠. 법인이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법인이면 다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전년도 법인기업의 당기순이익하고 아까 말씀드린 2월 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주총회 때 처분한 내역도 여기다가 작성을 한다. 주주총회에서 처분한 잉여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 법인이 벌어들인 것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서 배당 같은 것이 있고요. 또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전부 다 배당을 해버리면 부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적립해야 되는 법정 적립금도 있는 것이고, 또 법인이 알아서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이라는 것도 쌓아두는 그런 것을 이제 적립이라고 하니까 그런 내역을 작성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수행과제에서 보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 패션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입력을 수행하여라. 근데 보니까 전기분의 당기순이익하고 전기분의 2월 된 미처분 이익잉하고 이건 보이는데, 요 밑에 이제 처분 내역은 요 밑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 밑에가 이제 처분 내역이 들어오는 건데, 이거 보니까 뒤에도 없죠. 예, 그러니까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처분 내역은 자료가 없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양식이 요 밑에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거를 입력할 때는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양식이 보이죠? 근데 지금 우리 교재 지금 그 보이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만 보여요. 요 밑에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서 빠진 게 있으면 채워주고요. 여기 처분 확정일자 요것도 빠졌으니까 채워서 입력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처분 확정일은 24년 2월 27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다 입력합시다. 2024년 0227이다. 그러면 우리가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말하는 처분 확정일 이라는 것은 뭐냐? 처분 확정일이라는 것은 주주총회가 일어나는 주주총회 날짜입니다. 주주총회 날짜. 24년이죠. 23년이 아니라 제가 잘못 넣었네요. 2024 0227. 그래서 23년도에 벌어들인 잉여금을 가지고, 물론 23년도에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가지고 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월된 것을 가지고 그 전에 이월된 것 플러스 그 전에 이월된 건 뭐예요? 전기 이월 미처분 이익여금. 여기에 넣어줘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그 책에는 있는데 여기 지금 아직 입력이 안 돼 있네요. 우선 입력을 해볼까요? 거기다가 전기 이월 미처분 이익여금 2310200을 여기다 아이고 빠져나가 버렸네. 다시요. 여기다가 미처분 이익여금 1번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102 000 2310만 2천원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여금. 이거는 2023년도에서 이월된 것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2022년이네. 2022년도에서 이거 왜냐하면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니까 24년도 게 아니라 23년도 거예요. 23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3년도에서 전기는 22년도죠. 그래서 2022년도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여금이 2,310만 2천원이 있고 2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이만큼이 있어요. 2023년도에 당기순이익. 그래서 2023년도 당기순이익하고 그 전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이것이 더해져 가지고 지금 그 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여기 합계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 요 50290,000이라는 숫자가 24년도 즉 당기죠. 전기에서 당기로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며칠 전에 입력할 때 말이죠. 이틀 전인가요? 입력할 때 거기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50290,000 이렇게 자본에 표시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계정과목 이름을 코드를 바꿔서 입력했었죠. 그거 생각나시죠? 그 숫자예요. 이게 그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처분 확정일자는 뭐냐? 23년도 결산은 끝나고 24년도 초에 결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사회 같은 걸 해가지고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금 배당을 한다면 얼마 할 것인가? 주식 배당을 한다면 얼마 할 것인가? 또 기타 회사가 어떤 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을 한다면 얼마 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그걸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는 처분 확정일자 2024년 2월 27일 전에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것은 이제 수업 시간 때문에 이 시간에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전기분 2월 작업이죠. 그러면 전기분 2월 작업을 언제 하겠어요? 연초에 다 하지 않아요? 1월 가능한 한 빨리 1월 초에 1월 첫 주나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놔야 이제 1월 달 거래부터 여기다 입력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직 처분 확정일자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서 여기에 데이터는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숫자 입력해 가지고 여기 합계가 5029000 나오게 하면은 책에 있는 대로 입력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처분 내역은 나중에 2월 27일 주주총회 끝나고 처분 내역이 있는 대로 여기다 해당되는 날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기로 이월되는 2월 이익잉여금이 이게 수정이 되겠죠. 예, 처분했으니까. 그것이 2025년도로 2월이 된다. 이것만 2월 되는 건 아니죠. 또 2024년도에 결산 때 당기순이익이 또 발생하죠. 그게 당기순이익이 또 더해져 가지고 이번에 처분하고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2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또 24년도 거 작성할 때는 더해져 가지고 또 25년도로 다시 2월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5페이지의 마지막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메뉴에 있는 것이 거래처별 초기 2월 작업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채권, 채무 등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에 대해 각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 후 거래처 원장을 열면 전기 2월이라고 여기 금액이 표시가 된다. 거래처별 원장이 필요한 계정 과목은 거래처 초기 2월이 되어 있어야 거기 전기 2월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과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료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거래처 등록은 코드 등록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작업 이미 완료됐죠. 그래서 거래처별로 나누는 작업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별로 나누는 작업은 뭐냐? 은행 관련 계정 과목, 채권 계정 과목, 채무 계정 과목. 은행 관련, 채권, 채무. 여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는 그냥 당좌예금 3,895만 원 이렇게만 입력했거든요. 그리고 보통예금 4,162만 6천 원 이렇게만 입력했어요. 근데 이제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는 저것이 국민은행 거다. 저거는 신한은행 거다. 외상매출금 중에서 470만 원은 코디나라 거고 외상매출금 중에서 350만 원은 데일리룩 거래처 거다. 이것을 입력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 입력하는데 다른 거는 간단한데요. 약간 복잡하게 느끼는 게 이 어음 관련된 거예요. 어음 관련된 거. 왜냐하면 보다시피 어음은 말이죠. 다른 거하고 좀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음을 2월을 등록을 해놓으려면은 그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이고 어음의 번호는 몇 번이고 그 어음의 그 결제 은행 어느 은행이고 발행인은 누구고 이런 것이 다른 것보다 입력 항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해보시면 알겠는데 이렇게 비곤안에 정보가 더 많이 있는 거, 즉 어음 관련 건입니다. 이거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다른 채권이나 채무에 비해서 입력 항목이 많기 때문에 입력 방식이 다르다. 그거 미리 알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러면 이제 이런 양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계정 과목별로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을 일단 불러올 거예요. 예, 불러오고 이제 그 거래처별로 나눈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면 거래처 합계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액이 다 0이 나와야 돼요. 거래처가 있는 기업들은 0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은 이 메뉴에 들어온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여기 기능모음이라는 단추 또는 뭐 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기능모음 단추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연동이라고 해서 불러오기가 있어요. 이게 불러오기가 재무상태표를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연동에 있는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안내가 나오네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예 해주시면 돼요. 네, 보다시피 불러왔죠. 계정 과목이 지금 자산, 부채, 자본 다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는 거래처 초기 2월이 필요 없는 것도 여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손충당금, 상품, 건물 이런 거 거래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 중에서 이제 거래처 관리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차액란에 보면은 전부 차액이 지금 총액만큼 전부 차액이 나 있죠. 여기다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거래처 합계 금액이 나오면서 차액이 0, 제로로 떨어질 겁니다. 자, 현금 거래처 필요 없는 거죠. 두 번째, 당좌예금은 은행을 거래처로 하기 때문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좌예금란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코드라고 있죠. 코드. 여기다가 거래처 코드를 넣는데, 국민은행 코드를 모르니까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면은 거래처 코드 도움창이 나오니까 여기서 국민이라고 두 글자만 입력하신 다음에 국민은행 당좌 엔터 하면은 이제 거래처 입력됐고요. 금액 전체 금액 입력하면 되죠. 38950 플러스 이렇게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차액란이 0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차액이 0 여기에 나타나고, 여기 차액은 비어 있게 됩니다. 비어 있으면 0이라는 거죠. 자, 보통예금도 그렇게 해보세요. 보통예금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신한 엔터 치고 신한은행 보통 한 다음에 41626 플러스 엔터. 그러면 여기 차액란이 비어지고 여기 밑에는 제로. 단기 매매증권 거래처 관리 필요 없는 거죠. 외상 매출금 채권이니까 해야죠. 자,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거기 표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코드란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코디하고 엔터 친 다음에 코디나라에서 엔터. 470만원. 네, 두 번째는 더블 클릭해서 데일리룩 350만원. 이렇게 두 군데 입력하고 나서 이 차액이 0 떨어지는 거 보시고 여기 차액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자, 대손충당금은 거래처 없는 거고, 받으러 오면 거래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채권이니까. 근데 아까 제가 받으러 온 같은 경우는 입력이 좀 복잡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복잡할 것이라고 한 것은 옆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외상매출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얗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색으로 딱 막혀 있어요. 아, 여기다 입력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디엔가 입력하는 곳이 있겠죠. 자, 여기 바드러움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바드러움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쫙 바뀝니다. 여기다가 입력한 다음에 닫기로 빠져나가면은 아까 오른쪽에 입력이 딱 돼 있어요. 여기에 입력 항목이 뭐냐? 거래처 코드, 만기 날짜, 어음, 번호, 나머지 기타 사항들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자, 코드는 더블 클릭으로 검색을 합니다. 거래처가 멋쟁이. 만기는 비고에 있어요. 2024 0620 엔터. 어음 번호는 비고에 있어요. 004. 그 다음에 2023 연도예요. 2023이. 그 다음에 1220 이게 12월 20일이에요. 날짜 12월 20일.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뒤에 9자리는 1년 번호예요. 그래서 이 전자어음의 번호 구조가 숫자로 모두 20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냐면 앞에 3자리는 은행 코드를 분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자리가 나오는데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예요.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그 어음을 발행한 날짜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9자리는 이제 그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발행할 때 1년 번호가 부여되는데 그 뒤에가 1년 번호입니다. 자, 이제 금액 240만원 2400 플러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수취구문 자수는 거래처인 멋쟁이가 직접 발행한 어음을 받은 거다 하는 게 자수. 자, 발행인에다 다시 멋쟁이를 넣어줍니다. 물음표 단순으로 있어서 멋쟁이. 거래처와 발행인이 같은 걸 자수라고 그래요. 자, 배서인은 없는 거죠. 배서는 없습니다. 다음 발행일자. 발행일자는 그 비고에 나와 있죠. 2023년 12월 20일 2023 12 20 거래 날짜도 같은 날짜라고 그랬어요. 2023 12 20.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니까 6번 그대로 두시고요. 만약에 약속어음이다 그러면 1번 약속 이렇게 어음의 종류를 여기서 구분해 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급기관 은행이에요. 지급기관은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국민은행을 100번 국민은행,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지점은 용산지점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음 한 장을 등록하는데 초기 2월 시키는데 입력할 게 굉장히 많죠. 만약에 2장이면 또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입력을 해주는데 한 장 입력하니까 차익이 0 나왔어요. 이게 끝이란 얘기죠. 어음은 우리가 2월 받은 게 한 장밖에 없다. 2월 시킬 게 한 장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닫기 탭을 눌러서 닫아볼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비활성화 되어 있던 자리가 하얗게 활성화되면서 아까 입력했던 거래처하고 금액만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차액은 0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바드럼에 대한 것은 아마 이론 공부하실 때 당좌자산에서 매출채권에서 외상매출과 바드럼에 관한 회계처리 공부한 부분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드럼을 수취했을 때와 바드럼은 만기가 되었을 때 바드럼을
배서 양도했을 때, 받으러움을 할인했을 때, 또 받으러움이 부도가 났을 때, 이런 회계처리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좀 복잡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하면서 어음에 관한 전표를 입력을 할 테니까 그 이론 때 정리한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이거 거래처 관리 필요 없는 거죠. 상품 필요 없죠. 건물도 해당되지 않죠. 감가상각능가액도 해당 없고,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은 거래처 관리가 필요가 없지만, 251번, 외상매입금, 채무죠. 채무는 거래처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거기 표에 보면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두 군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외상매입금 클릭하시고, 코드란을 또 더블 클릭해서 멋쟁이 클릭하고 확인하고, 아까 받으러온 거래처하고 똑같네요. 4662000. 그 다음에 신사숙녀, 여기 코드란 더블 클릭해서 신사숙녀 확인. 4천만원.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이것도 채무죠. 그래서 거래처 관리 필요하죠. 자, 미지급금 클릭하시고 코드란 더블 클릭. 믿음자동차, 첫 화면에 다 보이네요. 수정은 이건 이제 이거 닫지 마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에 가서 수정하셔야 돼. 거래처 등록 들어가 가지고 일반 거래처에 믿음자동차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고쳐주면 됩니다. 오타 나 있는 것은 여기서 고쳐. 여기서 고치면 다 고쳐집니다. 고치고 나서 다시 거래처 초기 2월에 가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믿음자동차 확인. 금액은 30 플러스 엔터. 하나 더 있죠. 현운컵나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현운컵나라 확인. 2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여러분들 차액이 0 떨어지는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이거죠. 급하게 하다 보면은 뭐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아니면 동그라미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6인지 8인지 시력이 나빠가지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회계는 계산을 2번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지금에는 맞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으면 매번 오류가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한번 올바르게 계산 방식이 지정이 돼 있으면 사람처럼 피곤하다고 해서 뭐 계산이 잘못되고 이런 일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안 통하지만 옛날에 수기로 말이죠. 주판이나 계산기로 이렇게 장부 만들고 이럴 때는 우리 그 선배들이 가르칠 때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2번 해라 계산을.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라 이겁니다. 그래도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답이 틀렸다 하는 것은 0점이 되는 거고요. 맞으면 100점이고 그런 겁니다. 조금 틀렸으니까 뭐 이거는 틀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계장부는 정확해야 되는 거고요. 정확했다,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틀린 거 그거 고치면 되지 그 뭐 틀렸다고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의 성격 이런 것은 꼼꼼한 사람이 잘 어울립니다. 꼼꼼한 사람. 자, 그러면 전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산에서는 확인할 것만 잘 해보면 돼요. 어떤 자료 입력할 때 내가 확인할 방법, 확인 어디서 내가 확인만 잘하면 이거는 에러가 실수가 없다. 이런 거 잘 보시고 지금 이런 초기월 같은 거 할 때는 입력 다 하고 나서 차액이 0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합니다.
자본금 거래처 필요 없죠. 이익준비금, 2월 이익여금, 임차보증금. 네. 임차보증금은 거래처 관리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보증금이라는 건 채권이에요. 채권. 임차보증금이 그 거래처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 도소매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점이 이천이고 만약에 우리 매장이 의류 도소매 매장을 이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성남,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이렇게 각 큰 도시에 다 지점이라든가 매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점이나 매장의 건물을 우리가 다 사는 거 아니죠. 임대해서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증금이 다 걸려 있잖아요. 보증금.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있을 텐데 거래처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광주 빌딩이면 광주 빌딩 임차 보증금은 얼마? 부산 빌딩이면 부산 빌딩 임차 보증금은 얼마? 강남 빌딩이면 강남 빌딩 임차 보증금 얼마? 그래서 임차 보증금도 원래는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채권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임차 보증금은 만기 때 찾아와야 될 돈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래처 원장이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임차 보증금은 우리 회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아마 임차 건물이 딱 하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상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입력한 것이 거래처 원장의 전기 2월로 표시가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외상매입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별 원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멋쟁이의 전기 2월의 요 금액, 신사숙녀 전기 2월에 요 4천만 원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장부에서 보면은 거래처 원장이 어디 나요? 여기 있죠. 들어가 보세요. 거래처 원장. 기간은 그냥 엔터로 계속 지나가세요. 지금은 뭐 전기 2월만 보면 되니까 기간은 아무렇게나 입력해도 되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보기로 했죠. 자, 물음표 단수 눌러서 외상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외상매입금을 251번 찾을 수 있죠. 확인. 자, 거래처 분류는요. 그냥 모두 엔터를 치면 거래처 두 개가 다 나오겠죠. 자, 엔터 계속 엔터를 쳐보세요. 아까 우리가 초기 월 한 대로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에 가면은 두 개의 원장이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두 개의 원장이나 다름없어요. 왜냐? 멋쟁이 거, 신사숙녀 거. 그래서 멋쟁이 거에 차변 합계, 대변 합계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요 기간에. 그러나 멋쟁이의 전기 2월은 있죠. 466만 2천원. 신사숙녀의 전기 2월 4천만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외상매입금의 잔액의 합계는 요만큼인데 그 합계가 모두 전기 2월 된 것이고 거래처별로 보면 이렇게 두 군데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하시오 하면은 지금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이렇게 여러 개 하라고 시험 문제에서 내진 않아요. 외상매입금 하나만 낸다든가 받으러금 하나만 낸다든가 많이 내면은 외상매입금과 받으러금 두 개 정도, 적게는 하나만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14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것을 어떤 내용이 기초정보에 관한 것인지를 다 우리가 실습했고요. 여기 나오는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는 건 뭐냐? 우리 AT 자격 시험은요.
옛날에는 어떻게 시험을 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감독위원이 카드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USB를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USB를 거기다 꼽아요. 꼽아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한 것을 작업을 해가지고 자동 저장되죠.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 작업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거래처별 초기화를 해놓고 뭐 저장 단추 안 눌렀잖아요. 엔터 치면 다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USB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해요. 옮기는 작업. 그래가지고 USB를 제출하면 시험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볼 때는요. 대면 시험을 받고 그리고 채점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왜냐하면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예. 거래처 등록 제대로 했는지 또 분계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전표 다 조회해봐요. 그러니까 채점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과거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평가 문제라는 걸 내요. 평가 문제라는 걸 그러니까 작업을 수행하시오 하고 수행하라고 뭔가를 지시한 다음에 채점은 이걸로 합니다. 평가 문제. 자, 1번 뭐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요. 그 프로그램에서 열어볼 필요가 없고 기계적으로 채점을 할 수 있어요.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점 시험의 채점이 자동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일주일 후에 바로 발표를 합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그 다음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에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면 시험을 안 봐요. 전부 다 AT 시험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는 AT 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공지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미리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시간 날 때 미리미리 좀 영상이라든가 거기에 올려있는 공지사항 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좀 봐줘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정보 관리 다 했으니까 여기에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을 조회하라.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는 거예요. 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놓고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오늘 만약에 3일 패션으로 문제를 냈다 그러면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백데이터를 설치해놔서 했는데 시험 볼 때도 백데이터 설치를 해요. 근데 회사 하나 것만 설치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 이 회사 이거 다 해볼 거라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방세 법정 코드가 용산구청이다. 맞죠? 14번 용산구청. 그 다음에 2번 사업장 세무서 용산세무서다. 맞죠? 여기 13번. 그 다음에 3번 국세환급금 계좌는 국민은행이다. 틀렸죠? 국세환급금 계좌 여기 18번에 보면 신한은행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답을 찾는데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 문제를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답안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면 문제와 답안이 답안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정렬해 놓으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프로그램은 오른쪽에다가 프로그램은 우리가 오른쪽에다 이렇게 나눠 놓고서 이쪽에 문제 보고 여기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도 시험 보는 게 가능합니다. 노트북으로도 가능한데 너무 화면이 좁은 걸로 하면은 이 글씨가 작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화면이 노트북도 적어도 14인치나 15인치 이상은 되는 거 정도로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모니터 해상도 좋고 큰 걸로 응시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듀얼 모니터로 해서 이거는 오른쪽 모니터, 이건 왼쪽 모니터에 크게 보면 어떠냐? 아직은 지금 듀얼 모니터로 시험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인회계사에서 보는 AT 자격시험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한 대만 써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스크린 하나, 이게 듀얼 모니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시험 볼 때는 모니터 한다 코드를 빼놓으면 됩니다. 듀얼 모니터가 만약에 있으면 자, 그렇게 시험을 보시게 된다 하는 거 알면 돼요.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 조회를 해서 1번 회계에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의 카드 채권 계정 과목 코드로 옳은 것은 저는 기억이 나요. 왜냐면 뭐 이거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나는 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조회하지 말고 답을 찍으면 돼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가서 해야죠. 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환경 설정 가가지고 확인 하추 누른 다음에 회계 1번에 가서 여기 있죠. 신용카드 기본 계정의 카드 채권. 카드 채권을 우리는 외상 매출분 108번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외상 매출.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다음 문제는 거래처 등록 조회에서 매입카드, 신한카드의 사용대금 결제일은 며칠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거래처 등록으로 가야죠. 거래처 등록으로. 열려있는 게 너무 많으면 좀 닫아가면서 해도 됩니다.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그 신한카드를 물어봤으니까 카드 탭에 가야죠. 카드 거래처는 카드 탭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신한카드를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거 입력할 때 결제일 입력했었거든요. 25일이다. 그래서 25, 4번을 클릭해주면 되고요. 다음 4번을 보면 업무용 승용차 조회,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업무용 승용차 메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 차량 번호가 645, 246 하나다. 이거 한 대밖에 없으니까 금방 확인이 되죠. 경비 구분은 800번대다. 네, 여기 5번에 나와 있죠. 경비 구분. 기초 주행거리가 200km다. 여기 8번에 나와 있죠. 맞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가입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해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산 총계가 이렇게 된다. 한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여러분 자산 총계 여기 보이죠? 여기 자산 총계. 20290800 틀렸네요. 네, 1번은 틀렸고요.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29000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네, 5029000 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전기분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 2월 받을 때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과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여기서는 2월 이익잉여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다. 답은 2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전부 보기가 있는 객관식으로 이렇게 선다형으로 문제를 내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단답형 문제도 있어요. 예. 사지선다 그리고 단답형 두 가지입니다. 단답형. 예를 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하면 이 금액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잔액이 얼마냐 했으면 만약에 여기 이 금액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러면 복사 아시죠?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 입력하는 곳을 딱 찍은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정보 관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예, 한 5시간 정도 했나봐요. 기초정보 관리를. 예, 굉장히 길게 했네요. 다음은 이제 아주 중요한 실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전표 관리, 자금 관리, 결산 처리 이런 모두가 전표 입력과 관련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전표 관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보다 이 뒤에 나오는 자금 관리 또는 결산 처리 또는 메인 매출 전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남은 내용은 전표 입력과 관련된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51페이지부터 실습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처럼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빠지시는 분이 있을 때는요, 수업에 또 결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녹화한 것을 유튜브에 김원장 회계라는 채널에다가 올리니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불가피하게 빠질 수밖에 없을 때만 빠지세요. 그냥 쉽게 빠지면은 우리 너무 썰렁하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빠지는 이런 애경사, 조사 같은 거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녹화해서 올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집에서 꼭 시간 내서 보셔야 돼요. 회계가 경험이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처음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이 2시간, 하루에 2시간 하는 거 이게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수업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듣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다른 데서 학교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듬성듬성 빠져도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회계 공부가 처음이라면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